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있었는데요. 수능 해설 강의를 이제 좀 바로 찍고 싶었는데 지금 정말 눈코 쓸 새가 없이 바쁜 정도도 아니고 누가 눈을 뜯어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살짝 늦어지긴 했는데 이제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네, 월요일날 이제 수능 드디어 이제 강의 찍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능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사실 수능을 실제로 보고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과감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번 수능이야말로 안이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철퇴를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도 성적이 떨어졌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수는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제대로 성적이 떨어지고 안 좋은 결과를 본 학생들은 분명 안이한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정부에서 뭐 킬러 문항을 없앤다? 라는 말을 듣고 절평인데 킬러 문항이 없으면 되게 유리하겠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N수생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분명 그러한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절대평가 좀 날로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거기가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그래서 영어 공부 좀 소홀히 한 거?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독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독해라는 거는 정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답을 내야 된다는 걸 늘 강조를 해왔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냥 대충 감으로, 왜? 나는 해석을 잘하고 단어를 많이 알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그럼 지금까지 답이 나왔으니까 약간 이것만 가지고 영어가 된다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왔던 애매한 중상위권 학생들 아마 굉장히 점수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직러의 종말이라고 해놨는데 감으로 찍어서는 정말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이번 20번 문제, 주장 문제부터 마지막에 뭐 장문 독해 문제까지 그냥 어느 하나도 감으로 대충 찍어서 속 시원하게 답이 나오는 게 없으셨을 거예요. 분명 20번에서 멈칫하신 분 있을 거예요. 둘 중 하나 헷갈리신 분 있으실 거예요. 아니 20번에서 벌써 그렇게 되는데 다른 문제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수능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시험이 되겠고, 뭐 교육 정책이 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건 전 뭐 사실 좀 말을 아낄게요. 중요한 거는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좋은 결과를 내는 실력을 갖추는 거고, 그 실력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문장 해석 열심히 하고 문제 많이 풀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요런 내용이구나, 뭐 주제가 이거고 이러한 방향성이구나, 그 정도만으로는 답이 나오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됐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글쎄니까 요거 좋아하고 요거 싫어하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독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비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써먹어야죠. 써먹으면서 더 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벌써 20번 문제 거기에서부터 시간이 막 소요되고 두 번, 세 번 읽고 하면서 아마 시간 부족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내가 확신해가지고 답을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혹은 정말 대부분의 문제를 확신에 가지지 못한 채 답을 냈겠죠. 아마 그런 문제가 꽤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빈칸 34, 뭐 33 같은 경우는 답을 이게 분명 맞을 거야 하면서 내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작년 수능, 그리고 9월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수능이 거의 뭐,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전의 성향을 조금 되찾아가는 모습이 약간씩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제 2011, 2014 수능, 이때 제가 이제 수능 막 보고 그랬었는데, 이때 느낌이 어땠었냐면요. 최근에 한 뭐 2019에서 뭐 22 수능 이때처럼 어떤 지문의 정보량 가지고 승부를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한 문장을 읽는데 그게 뭐 번역이 막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읽었을 때 얘가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유라든가 상징적인 표현도 좀 많이 활용하고 그런 게 예전 특성이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셨을 33, 34번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예전 성향을 살짝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학술적인 지문의 정보를 다루는 거를 좀 넘어서서 조금 더 비유적이면서도 압축적인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전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게 막 그렇게 의미 있진 않은 게 이때는 단어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요즘 뭐 막 단어 가지고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수능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때 경향성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교재 만들 때 예전 문제는 많아야 한 두세 문제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 변형을 하고 좀 손질을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거 뭐 10년 전 문제인데 이걸 왜 풀고 있어? 글쎄요, 그거는 좀 이제 얘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왜 뭐 개그라든가 어떤 뭐 가요계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개그랑 관객들이 원하는 개그가 다른 거. 또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랑 관객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다른 거.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제가 하는 강의랑 제가 해야 되는 강의, 하고 싶은 강의,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가 다를 때가 좀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좀 약간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제가 수업 때 강조하는 뭐 특정한 내용들 있잖아요. 독해적으로 이런 거 알아야 된다 하면은 약간 느낌이 굳이 저것까지 알아야 돼? 좀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약간 그게 좀 보여요. 근데 이번 수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느낀 게 역시 수능 영어라는 거는 단순히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장을 막 번역하고 그 정도의 선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많이들 가르치는 문제풀이 수업, 뭐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런 것만으로도 역시나 부족하다. 좀 더 깊이 있는 독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런 쪽에 뭐 취향이 있어서 제가 뭐 좋아서 뭐 한다기보다는 제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물론 독해력이 정말 출중한 학생, 언어적인 능력이 출중한 학생은 굳이 그런 거 배우지 않아도 그냥 본인 원래 뭐 가지고 있는 감각만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수의 학생들의 얘기인 거고 저도 되게 평범한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도 되게 못했었고 뭔가 조금만 지문이 복잡하고 길어져도 잘 이해가 안 됐었고 약간 그런 고충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럼 이런 지문들은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를 많이 고민해봤던 사람으로서 나름 해답을 낸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요 해법은 상위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평범한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거고 그 학생들도 정말 독해 감각이 좋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독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구체화한 게 저의 어떤 수업이거든요. 저의 어떤 독해론인 거고 그런 점에서 이거 좀 깨셔야 돼요. 지금 제가 문장 3개를 지금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뽑아온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들을 보시면은 막 단어가 엄청 어렵다든가 아니면은 문장이 엄청 복잡하든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꼭 집어내야 되는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다 하나씩은 있거든요. 이게 뭐 믹스드란 표현이라든가 결과가 섞여 있대요. 그럼 이걸 섞여 있다라고 번역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결과가 2종류 또는 3종류가 있다든가 그러면 2개, 3개로 나눠서 읽어야 되는 건가? 이런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섞여 있다는 거는 뭔가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고 애매하다는 건가? 뭐가 됐든 간에 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도 other than 하면은 뭐뭐가 아닌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얘가 아닌 기능이다라는 거는 기능이 적어도 2종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기능 1, 기능 2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된다는 건가? 이런 것들. 그리고 38번 이건 이따 제가 자세하게 해설을 할 건데 yes라는 저 표현만 봐도 벌써 이걸 재반박 구조구나. 예상 반박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왔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배울 기회가 없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학생도 피해자인 게 학교에서는 더더욱 배울 수 없을 거고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기껏해야 뭐 유형별 문제풀이 정도만 하지 저런 문장이라든가 특정 단어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의미까지 수업을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수업을 안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학원도 피해자예요. 왜 수업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수업하면은 뭐 저딴 걸 가르치고 있어 하면서 또 이제 뭐 퇴원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딴 사람 수업 들으러 가야지. 유형별 풀이 수업 들으러 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
분명 해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수능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외롭다고 하기에는 또 많이들 좀 잘 가르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일단 혼자 있으니까 지금 저는 혼자 있어서 외롭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제 소신을 좀 밀고 갈 겁니다. 뭐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사실 제 알 바 아니에요. 진짜 제 알 바 아닌 게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수업, 영어 100점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수업을 하는 거지 뭐 여러분의 어떤 입맛에 맞춰서 수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당연히 유쾌한 수업,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 여러분이 이제 잘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은 해야 되겠지만 수업의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그거는 기준은 수능입니다. 수능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여러분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계속해서 강조를 할게요. 독해적인 것들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21번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함축의미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뭐 엄청 낮진 않았어요. 얘도 뭐 예전에 뭐 정답률 막 30%도 막 나오고 막 그랬었던 유형인데 그래도 이번엔 무난하게 나온 편입니다. 다만 이 문제 역시도요. 보통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막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얘는 살짝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됐어요. 그런 게 약간 바뀌고 있는 건데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어떻게 여러분의 관심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것은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대요. 뭐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지에 있어서. 그래서 이 글은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글이고 그 스트레스 대처를 뭘 가지고 하냐면은 여러분의 어떤 주의라든가 관심을 어떻게 집중을 시키는가. 이걸 가지고 뭔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집중, 관심의 첫 번째 유형이 나오고 있는 거죠. 흩어진 관심. 얘가 일단 첫 번째 유형이겠죠. 자, 밑줄 표시를 합시다. 분산되고 흩어진 관심은요. 또는 주의는요. harms, 해를 끼친대요. 뭐에?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여러분의 능력에 해를 준다고 합니다. 즉, 요건 좀 이제 안 좋은 거네요. 글쓴이가 봤을 때. 자, 그 이유가 뭐냐? 여기가 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even though, 설령 뭐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관심 시선이 분산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좁게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좁게 집중되어 있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흩어져 있는 거니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넓지 않을까요? 라고 주관 개입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이거 보면서 글쓴이는 지금 scattered attention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좁게 집중이 된 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했으니까 글쓴이 정의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뭐냐? 관심의 초점이 되게 좁은 케이스가 되겠죠? 자, 좁은 초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유형이 되겠고 근데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능력이 해를 준다고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능력에 얘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자, 마이너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fixate on 하면 여기에 고정하는 거니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의 경험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안 좋은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에만 집중하게 된대요. 초점이 좁으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번에는 요 집중의 스포트라이트가 넓은 케이스래요. 대비되는 거 보이세요? 확실하게 대비되고 있죠. 아까는 좁다고 했는데 이번엔 넓다고 했으니까 대비되는 내용이 나왔고 얘는 물결 내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스포트라이트, 즉 초점이 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요. 그렇죠. 쉽게 스트레스를 더 내보낼 수가 있대요. 이것도 정확히 대비되죠. 아까는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능력이 해를 입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쉽게 스트레스를 내보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대비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얘랑 지금 대비되는 거는 초점이 넓은 케이스예요. 넓은 초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 해소가 오히려 더 용이하다고 했죠. 자,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초점이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요, 뒤에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굳이 뭐 다 번역을 하지 않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앞에서 방금 저희가 읽은 데서 파악을 못 하셨어도 괜찮은 게
뒤에 역저병대사가 나오면서 더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도 보시면은 좁은 초점 나왔죠? 얘는 뭐 한대요? 하이튼, 높인대요, 스트레스 레벨을요. 각각의 경험에.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넓은 초점은 어때요? turn down이니까 낮추는 거죠?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준대요. 자,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나왔죠. 자, 그래서 요 대립 구도, 요거 확인하는 거,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 문장. 불안을 유발하는 세부 사항이라고 했는데, 불안을 유발한다고 했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디테일이니까 초점이 좁다라는 거 아시겠죠? 세부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밑줄 내용이 되겠고, 얘가 어떻대요? 덜 중요하대요. 뭐보다? big picture. 큰 그림보다. 큰 그림이니까 넓게 보는 거네요. 그래서 넓은 시선 좋아요, 좁은 시선 안 좋아요. 이거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장. 자, 이것은요, 이 내용은요, 마치 뭐와 같느냐? 여러분 자신을 non-stick, 스틱이 달라붙다니까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과 같다고 합니다. 이걸로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것과 같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다음 문장까지 볼게요. 여러분은 여전히 달걀 프라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달걀은요, 팬에 달라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은요, 어쨌든 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늘 객관식이에요. 아시겠죠? 수능이라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자, 조금만 여기서 제가 생각해보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살짝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달걀이 팬에 달라붙지 않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 의미에서 얘는 이제 물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물결 내용이 되겠죠. 자, 팬에 달라붙지 않고, 이게 플러스 내용이기 때문에 요 넓은 초점, 즉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된다.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번 수능은 워낙 선택지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선택지들은 다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면요. Never been confronted는 전혀 마주치지 않는 거죠. 뭐를?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을 일상에서. 자, 이거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마주하지 않는 거? 좋은 거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읽은 건 스트레스를 내보내는 게 쉽다는 거라고 했죠. 이건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은 했지만 그거를 잘 해소하고 내보낸다는 거지, 아예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건 아니죠. 아예 마주친 적이 없다? 여기서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푸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앞에는 되게 괜찮거든요. 시각을 넓히는 거니까 요건 괜찮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뒤에. 그 목적이 뭐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 내용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인한다는 것은 여기에 어디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왜?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인을 해도 해소가 안 될 수 있고, 뭐 반대로 원인 확인하진 않아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얘랑은 그냥 아예 다른 범주예요. 그냥 다른 카테고리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없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은 그냥 정반대죠.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건데 주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아예 반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5번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스트레스를 고려한다 이거 아니죠. 그렇죠? 넓은 어떤 관점 시각을 개발하는 원천으로서 고려한다? 그러면 넓은 시각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반대 내용이에요. 안 맞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4번 보시면은 larger view. 아주 좋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더 큰 관점을 갖는 거예요. 뭘 넘어서서? 스트레스를 주는 측면을 넘어서서. 넘어선다는 건 스트레스를 극복한다는 거죠. 그렇죠? 받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이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입파악 문제 하나만 더 갈게요. 가장 정답률이 좀 낮았던 게 23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풀려고 합니다. 23번 보죠.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관리자인데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관리자예요. 자, 이들은요, face, 마주한대요. 직면한대요. 시장의 인센티브를요. 어떤 시장에서 주는 유인책이라든가 동기 이런 것들을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 Provide financial rewards. 금전적인,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한대요. 어떤 착취나 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에 이제 예시를 보면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건데 한번 볼게요. 예시가 나오니까.
숲에 있는 어떤 토지 소유자는요, 시장의 인센티브를 갖고 있어요. 뭐 할? cut down tree. 나무를 자를. 그럼 잠깐만요. 연결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나무 왜 나왔어요? 뭐에 대한 예시예요? 천연자원에 대한 예시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 천연자원을 자르는 거, 즉 나무를 자르는 게 오히려 마켓, 시장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은 그걸 잘라다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 돈이 바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형광펜 해주세요.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manage forest. 그 숲을 관리하기보다는요. 뭐를 위해서? 뭐 탄소 같은 거 이제 붙잡아두고,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냅두고, 뭐 등등 이런 것들,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이것들은 나무를 베지 않고 내버려 뒀을 때의 순기능이란 거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하면서 뭐 식목일까지 만든 이유가 나무가 많아야 이제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야생동물도 많이 살 수 있고 홍수도 뭔가 막을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나무를 이제 많이 심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무를 벤대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시장 인센티브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대비되는 게 나왔죠. 시장 인센티브를 추구하는 것과 추구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은 천연자원에 대한 내용이네요. 천연자원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일단 나무가 나왔습니다. 이 나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무를 요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베었죠. 자, 벌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벌목. 나무를 베었을 때는 이때는 시장에서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자, 시장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 시장 가치는요. 나무를 베지 않았을 때는 얻을 수 없는 거죠. 즉 나무를 보호했을 때는 요런 여러 가지 이제 순기능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나무를 베지 않았을 때 얻는 거고 나무를 베었을 때는 시장 가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은 이러한 서비스들은 소유주한테 어떠한 재정적인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이러한 서비스가 의미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확인했었던 요 서비스들 말하는 거죠. 요 생태적인 서비스. 자, 여기서 확실하게 대비가 되죠. 나눠보도록 할까요? 제가 요 시장 가치에 해당되는 거 요거 밑줄 표시를 하고요. 시장 가치가 없는 거, 즉 financial benefits를 제공하지 않는 건 물결 표시를 할게요. 그럼 나무를 베는 게 밑줄이 되겠고 나무를 살려서 요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물결 내용이 되겠죠. 이런 서비스 당연히 물결 내용이 되겠고요. 얘네들은 financial benefits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렇죠? 자, 따라서 뭐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관리 운영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나무를 살려도 나한테 돈 되는 게 없는데 굳이 뭐하러 살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근데 버타고 나왔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혜택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하는 경제적인 혜택은요. 뭐에 기초했을 때? 그렇죠. 비시장 가치에 기초했을 때예요. 이것은요. 초과한대요. 경제적인 가치를요. 그 목재. 와,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신 분 있으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economic benefits라고 나왔죠. 잘 보세요. economic value라고 나왔죠. 저 둘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완전 다른 의미죠. 왜냐? 저희가 이미 나눠놨었잖아요. 이 서비스는 물결 내용이잖아요. 나무가 주는 혜택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economic benefits는 물결 내용이에요. 즉, 금전적인, 재정적인 시장 관련된 가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non-market value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초과한다고 했는데 뭘 초과하냐면은 목재의 경제적 가치. 이 경제적 가치는 이 시장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나무를 벌목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냥 나무를 살려두는 케이스가 있겠죠. 보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나무를 보존하면은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경제적 가치라고 할게요. 또는 뭐 생태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생태 가치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잘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게 시장 가치예요. 근데 이 중에 뭐가 더 크다? 아까 경제적 가치를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베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보다는 이거를 살려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태적인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가치, 즉 생태 가치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 예시에서도 그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장 보면서 한번 저희 정리해 볼게요. 예시를 한번 보시고요.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베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래요. 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무를 베면 돈 벌 수 있는데 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경제적이다라는 거는 시장 가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시장 가치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생태 가치, 비시장 가치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얘가 더 크니까 나무를 베는 거랑 보존하는 것 중에 보존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무를 베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더 가치가 큰데 이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시장은요, are not sending the correct signal.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한 신호냐면은 favor ecosystem service. 그렇죠, 나왔죠. 생태계의 서비스를 선호할 신호인 거예요. 뭐보다? extractive use. extract가 추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무를 베는 걸 말하는 거죠. 즉, 나무를 베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생태적인 서비스를 더 우선시하고 선호할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요. 즉, 시장에서는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말한다고요? 나무 베라고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나무는 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존했을 때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글의 이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이거를 반영하지 못해요. 사실 이게 더 가치가 큰데. 그런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글이 되겠고, 자, 그럼 그거 가지고서 한번 답을 내볼게요. 1번 보시면은 시장 가치의 한계를 지적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것의 필요성. 얘를 지금 오히려 두둔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방향성에서 틀렸고요. 그 다음 숲 자원의 비시장 가치를 따지는 것의 중요성. 그렇죠. 이거 따져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얘가 더 크니까. 얘 안 따지면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100만 원 벌 수 있는데 1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지 그냥 금전적으로만 따지면은 나 10만 원 벌었어 하겠지만 이 눈에 안 보이는 100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하는 역할에는. 자, 그 다음 3번도 이제 빠르게 볼게요.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여기서 financial benefit는 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거는 요 금전적인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시장과 비시장 가치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의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좋은 말이니까 혹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없는 내용. 그리고 그 메리트가 막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를 좀 더 잘 가꿀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29번 어법 문제로 좀 가도록 할게요. 사실 어법 이번에 되게 쉬운 편이었는데 뭐 오답률을 봐도 뭐 특정 하나에 꽂혔다기보다는 그냥 골고루 갔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는 사실 어법 문제 자체에 대한 약점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어렵지 않았고요. 정답 선택지만 한번 저랑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좀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자, 이거 모르고서 수능 시험을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를 체크를 할 건데 have가 당연히 삼형식 동사잖아요. 목적어 하나 나오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ave는요. 삼형식이니까 앞에 명사 주어 하나 나오고 뒤에 명사 목적어 하나 나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 명사가 2개가 나와야 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딱 봐도 완전하죠.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뒤에가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잊지 말고 다른 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넘어갑시다. 30번 갈게요. 자, 30번 보십시다. 이번에도 어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패턴이 2가지죠. 이 글의 주제, 즉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 출제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그 문장 자체의 논리. 즉 정답이 되는 거 앞뒤 문장 그냥 또는 그 문장만 읽고도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얘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 4번에 해당되는 문장을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so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문장까지 좀 보면서 저랑 한번 볼게요.
자, 어디부터 봐주시냐면은 in the case of 요거 봐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비디오 게임 예시가 나오거든요. 비디오 게임과 같은 전자 제품의 경우에 이것들은요 필수품이 아니래요. 그렇죠? 비디오 게임 없다고 해서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비교적인 의미에서고, 자 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뭐랑 같은 수준에서 다른 그 가정에서의 구매품과 같은 수준에서요. 이를테면은 식량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비디오 게임은 저 비디오 게임 없으면 죽어요 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필수품은 분명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데리 바자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은요, 판매원은요 주의해야 된대요. 뭐 하지 않도록? 바로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거죠. 아주 낮은 가격을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at no point, 어떠한 시점에도, 즉 어떠한 경우에도 will the buyer, 그 구매자는 간주하지 않을 거래요. 자, 이거 이번 시험에 2번 나왔던 표현인데 CASB입니다. A를 B라고 간주하다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 즉 비디오 게임을 소유하는 것을 절대적인 필수로 간주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대요. 비디오 게임은 반드시 꼭 있어야 돼. 이게 필수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대요. 자, 지금 보니까 비디오 게임이 필수품이 아니라고 했죠. 필수품이 아니니까 꼭 안 사도 되죠. 그럼 이걸 팔려면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게 잡으면 안 되겠죠. 가격이 너무 높으면은 뭐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비싸? 안 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필수품이면은 가격이 좀 많이 높아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비디오 게임은 필수품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을 높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살 테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4번이 답이죠. 낮게 잡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너무 높게 잡지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저희의 그냥 상식과 앞뒤 문맥만 가지고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고 넘어갈게요. 자, 빈칸 추론으로 가는데 31번은 정답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일단 패스하고요. 3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문에서는 사실 옛날 기존의 어떤 수능하고 그렇게 막 차별성이 안 보이는데 선택지에서 좀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이 나오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일단 보면요. 음악 악보가 나오네요. 어떠한 영화에서도 이 음악 악보는요. 추가적인 층을 영화라는 요 텍스트에다가 더해준다고 해요. 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냥 영화에 뭔가 음악이 좀 더해주는구나. 뭐 그 정도 느낌만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goes beyond. 아까도 나왔던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넘어선다는 건데, 즉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행동, 즉 그 영화의 어떤 연기 같은 거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선대요. 즉 모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모방을 하는가 안 하는가로 나눠진다라는 걸 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영화인데 미래적인 세계를 말하는 그런 영화에서 이 작곡가는 사운드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have added freedom, 추가된 자유가 있대요. 뭐 할 자유냐면은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이 세계는 알려져 있지 않고 새롭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뭔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역시나 나왔네요. 이건 예상할 수 있다고 했죠. 모방을 넘어선다는 거는 모방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방하지 않고 뭐예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글은 일단 첫 문장에서 모방과 창조의 대비, 요거를 좀 잡아주셨어야 돼요. 아, 요게 지금 대비되고 있구나라는 거 되셨죠? 자, 근데 however 나왔어요. 그러나 unlike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대비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요. 사운드 디자이너하고는 달리 이 컴포저, 작곡가는요. 종종 shy away. 자, 일단 1번 체크해 주시고요. 피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피하냐면은 독특한 곡을 만드는 것을 피한대요. 이 곡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반영하는 곡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present, 표현한다고 합니다. 제시한다고 합니다. 음악적인 악보를요. 근데 이 악보는 친숙한 구조와 뭐 박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사운드 디자이너랑 작곡가의 대비점이 되겠죠.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왜 however가 나왔어요? 앞에서는 이 작곡가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자유가 있다고 했죠. 즉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었어요? 이 창조 쪽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서는 이런 걸 창작하는 거를 종종 피한다고 했죠. 새로운 세계를 반영하는 그러한 곡을 만드는 걸 피하고 오히려 뭘 추구해요? 친숙한 구조라든가 박자 이런 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제가 수정을 할게요. 모방보다는 여기 나온 표현을 좀 빌려서 친숙함으로 이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숙함. 그럼 이 창조라는 걸 뭘 말하는 거겠어요? 새로움을 말하는 거겠죠. 신선함, 새로움. 자, 이렇게 친숙함과 새로움의 대비 요거를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작곡가 같은 경우는 어디를 더 친숙함 쪽을 더 추구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while이 나왔으니까 이제 although처럼 대비되는 내용이 앞뒤로 나오겠죠? 콤마를 이점으로 했을 때.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록 가능하대요. 이것이 창의성을 방해하는 게 가능하대요. 그렇죠. 친숙한 걸 추구하다 보면은 뭔가 신선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방해할 수 있어요? 새로움, 창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창의성이 새로움이랑 같은 말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 구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밑줄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방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좀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빈칸 나왔으니까 다시 뭐로 돌아가야 돼요? 물론 이거를 방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친숙함이 좋다는 내용으로 돌아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이 내용이 일단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자, 저희 조금 더 힌트를 얻어볼게요. 뭐를 통해서냐면 알아볼 수 있는 악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은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은요. 여기까지 can be placed 놓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식 가능한 텍스트 안에. 자, 이것도 연결해보죠. 인식이 가능하대요. 알아볼 수 있대요. 그 말은 친숙하다는 거죠. 나 이거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recognizable. 이게 이제 물결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한 친숙함은 그러니까 연결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recognizable이라는 말은 친숙함과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search familiarity라고 표현을 한 거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이러한 친숙함은요. 그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놓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디에? 편안한 공간에요. 그렇죠. 나 이거 예전에 본 적 있어. 경험한 적 있어. 편안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so that. 그 결과 뭐 하도록? 이 영화가 이끄는 거죠. 시청자들을. What is unfamiliar?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죠.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이끌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쌤, 아까까지 계속 요거 나왔는데 갑자기 왜 밑줄이 나옵니까? 자, 처음의 시작은 분명 친숙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 친숙하지 않은 걸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영화라는 게 이미 내가 본 것만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영화예요? 그 영화를 누가 보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게 있고 낯선 게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낯선 걸 제시해버리면은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저거 뭐야? 너무 낯선데?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일단 친숙한 걸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친숙하지 않은 걸로 이끌면은 훨씬 더 독자들이 편하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수업할 때 약간 저만 가르치는 특이한 내용들은 너무 처음에 안 꺼내려고 해요. 왜냐면 약간 이제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많이들 흔히들 가르치는 친숙한 내용 먼저 가르치다가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버시언저라는 거는 친숙하지는 않지만 그러지만 어때요? acceptable.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대요. 수용할 수 있는 세계인데 이 세계는 그들의 세계와는 다른 그런 세계에 대한 비전이 되겠죠. 즉 내가 알고 있던 세계랑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친숙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조금 어려웠죠? 마냥 물결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물결 내용으로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결국 뭐가 된다? 친숙하지 않은 쪽으로 나아간다. 요게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제일 잘 표현한 걸 이제 볼 건데 자, 요거 1번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근데 1번으로 간 이유는 구문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 표현을 영어 공부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표현 제가 몇 개 좀 적어드릴게요. deprive 하면 얘가 빼앗다는 뜻이죠. 얘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은 뒤에 목적어 하나 나오고 A는 명사예요. of가 나오고 또 명사 하나 나오죠. 그걸 B라고 할게요. 이때 보통 이 A 같은 경우는
이게 목적어다 보니까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오브랑 함께 쓰이는 삼형식 동사는요. 해석은 사형식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사형식 동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A에게 또는 A에게서 B를 deprive, 빼앗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꽤 있어요. 이를테면 제거하다, read 같은 경우도. 그럼 read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없애다. strip, 얘도 제거하다, 벗기다 이런 뜻이죠. A에게서 B를 없애다. 응? 괜찮으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free가 들어간 거예요. 보이세요? free A of B예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단어만 그냥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A에게서 B를 해방시키다, 놔주다, 자유롭게 하다. 됐죠? 그러면 그 영화의 플롯, 줄거리에서 친숙함을 해방시킨다는 건 친숙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친숙함을 부정하면 안 되죠. 어쨌든 처음에 친숙하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free가 틀린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aid in your access.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어디로? 영화로. 그렇죠. 이 영화는 새로운 세계가 있죠. 낯설어요. 근데 처음에는 친숙하게 시작함으로써 결국엔 이 낯선 영화에 어셉트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시청자의, 그 영화 감상자의 접근을 도와주는 거죠.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add to는 더 늘린다, 증가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exotic 하면 얘가 이제 이국적인 낯선이라는 뜻인데 되게 뭔가 생소하고 낯선 음악적인 경험을 더해준다? 요거는, 자, 물결이 아니죠. 밑줄이죠. 물결 내용이 완전 빠져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독자를 영화의 주제를 향하게 해준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느낌이 막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다 돼요. 다 되는데 일단 핵심 내용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 친숙함에 대한 내용, 낯섦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영화의 주제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죠. 그렇죠? 그냥 뭐 3개가 나왔을 뿐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4번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요 영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게 생각하도록 영감을 부여한다. 전혀 없는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32번을 했고, 그 다음. 하이라이트죠. 33번, 그리고 이제 이어서 3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은 제가 이제 체크한 정답률로는 18%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찍다시피 한 거고, 그나마도 잘 못 찍은 거예요. 정답률이 20%가 안 나오는 문항들은 지문의 내용을 아예 이해를 못한 건 오히려 아닐 수 있어요. 아예 지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좀 오답들이 고루고루 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답률 같은 경우가 좀 쏠려 있어요. 특히 이제 막 1, 2, 3번 이런 데 쏠려 있다라는 거는 아예 방향성을 잘못 파악한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이해가 아예 안 되진 않았겠지만 선택지에서 완전 길을 잃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y.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피실험자들이 월쇼니니까 보여준 게 아니죠. 내가 본 거예요. 수동태예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봤대요. 그리고 요구를 받은 거죠. 뭐 하라고? 어떤 표현 또는 상태. 거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어떤 정신의 상태라든가 표현 이거를 확인하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얼굴 사진 딱 보여줘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입니까? 이거 한번 말해보세요. 뭐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대요? mixed. 자, 형광펜 해주세요. 상당히 혼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랬대요. 그 말은 이 결과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실험 뭐라고요? 이 얼굴 보고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이에요? 어떤 정신 상태예요? 이걸 말하라고 했잖아요. 정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뭐 약간 비슷한 얘기로 뭔가 삐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되게 기분 좋은데 우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건. 괜찮으신가요? 자, 요거 잡는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빈칸 부분에서 아작이 났을 텐데 자 이제 거기로 가고 있어요. 갑시다. 뭐 사람 이름 중요하지 않고 이분은요 draw a series of faces 여러 개의 얼굴들을 그렸대요. 이 얼굴들은요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화가가 called upon 요구받았대요. 표현을 하라고. 즉 화가한테 우참한 얼굴 그려주세요. 화난 얼굴 그려주세요. 뭐 삐진 얼굴 그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스트라이킹이 두드러지는이니까 이러한 얼굴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빈칸이었대요. 빈칸하다는 거라고 나왔고 그 다음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이 모든 것에서 빠져있는 것은 바로 어떤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었대요. 이것들은 감정이 명확해지도록 해주는 딱 뭔가 이제 determine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즉 딱 결정이 되게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맥락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라는 거죠. 자, missing에다가 또 형광펜 해주세요. 이게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앞의 상황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We must know.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Who this person is.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은 또 누구인지. 이들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at stake in the scene. 뭐가 걸려 있는지, 뭐가 좀 이제 위태로운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 얼굴 표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실제 삶에서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우리는요 단지 얼굴만 come across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니래요. 얼굴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도 마주해요? 우리는 또한 뭐도 마주하냐면 사람인데 자 나왔죠?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마주한대요. 이 시츄에이션이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치면 뭡니까? 컨텍스트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까 나왔던 setting or context예요.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걸 구체화한 게 이 사람 누군데, 이들 관계 뭔데 이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든가 배경에 대한 정보 이것들이 감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이제 나옵니다. Our understanding of people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요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촉발될 수 없고요 또 보유될 수 없대요. 자, 여기서 끊어주세요. 어떤 상태로? isolate가 이제 고립된 거니까 사회적인 그리고 어떤 인간의 환경과 분리되고 이것과 고립된 상태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촉발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거 일종의 이것도 이중부정인 거 아시겠어요? 이것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이게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표시 한번 해볼까요? 바로 사회적인, 인간적인 어떤 상황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나온 걸로 치면 시츄에이션이 되겠고 또 앞에 나온 걸로 치면은 setting or context가 되겠죠. 자, 요거를 그냥 집약해서 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할게요. 상황이라든가 맥락이 될 텐데 이게 있어야지 뭐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웃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하고 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웃음이 실소인지 조소인지 뭐 환희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봐야지 저 웃음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간단한 내용 아니에요? 알고 보면 되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빈칸에 뭐가 빠져 있다고요? 이게 빠져 있다고요. 이게 빠져 있다고요. 이 상황이 빠져 있어요. 그럼 빈칸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지금 실험 상황이었죠. 이 사람 얼굴 표정 뭐예요? 그거 지금 실험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 그거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신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요 미싱을 놓치신 분도 있었겠지만 나름 이것도 고려해서 여기엔 요 내용 들어가야 돼 까지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지가 장난 아니죠. 자, 한번 봅시다. 해결책은 근데 뭘까요? 요런 선택지를 이제 분석할 때 기준을 정해놓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준을 정해놨죠. 요거 어떻게든 이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 없이 그냥 읽잖아요. 와, 그러면은 아니 이 말이 왜 나와? 이게 본문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1번 볼게요. All of them. 그래서 them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왔던 얼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 모두 일관되게 매치가 될 수 있대요. 뭐랑? 의도된 감정이랑. 즉 이거죠. 화가가 어떤 얼굴을 그렸어요. 화가가 이 얼굴을 그렸을 때의 의도는 이 사람은 지금 삐져 있어 라고 해서 의도로 그린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험자들이 이 얼굴은 삐진 얼굴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즉 정확하게 일관되게 매치가 안 된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여기서 틀렸죠. 이게 정확하게 매치가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의 기분에서 정확히 파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1번 안 돼요. 그 다음 2번. 사진과 같은 정확도를 가지고 묘사가 되었습니다. 초점을 벗어났죠.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잘 그렸느냐? 그게 저희의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3번. 얘는 정반대죠. Social narrative. 이것들 각각이 그것의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를 명확하게 디스플레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 빠졌다고 했죠. Social narrative?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줬다? 여기서 틀린 거죠. 그 다음 4번. 이 얼굴들 대부분 뭐라고 간주가 되었냐면은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대요. 유니크라는 거는 독특한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얘가 유일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즉 누가 봐도 이 얼굴은 삐진 얼굴이야. 이거 외에 다른 건 생각할 수가 없어. 이게 유니크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도 안 되는 거죠. 유니크 하면은 얘가 무슨 얼굴인지 알아야죠. 이 사람 기분 뭐야? 라고 바로 알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유니크 안 되겠죠. 그 다음 5번 볼게요. 어떤 수의 이 얼굴들이 어떤 수의 얼굴이 되었든 간에 대체가 될 수 있대요. one another, 서로. 뭐 없이? 손실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얼굴은 지금 삐진 얼굴이라고 했죠. 얘를 뭐로 바꿔도 이 얼굴은 우참하는 얼굴입니다 라고 바꿔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손실이 없다는 건. 이 얼굴은요 되게 화가 난 얼굴이에요. 이렇게 바꿔도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조금 애매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가수가 있는데 저 가수는 진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떤 가수인 거예요?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성이 있는 거죠. 대체가 가능하다는 건 반대로 어때요? 개성이 없는 거예요. 이 글은요 굉장히 사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경우랑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확인했듯이 컨텍스트라든가 시츄에이션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이런 게 자 이거 잠깐 이제 있으면은 명확해요. 반대로 이게 없으면은 모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를 서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거는 모호하다는 거죠. 명확하면 대체가 안 되겠죠. 아까 제가 가수 예시에서 든 것처럼 얘는 지금 모호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상황 맞죠? 컨텍스트가 없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모호한 상황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비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1번, 2번, 3번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2번은 그냥 사실 헛소리고 죄송한데 이거 답 읽은 거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 3번, 4번은 그냥 아예 반대 내용이에요. 반대 선택지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범주화의 힘입니다. 이렇게 범주화를 하니까 그렇게 애매했던 선택지가 정반대 내용이네? 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요걸 훈련하셔야 돼요. 사실 해설 강의가 워낙에 지금 시간도 되게 짧고 제가 막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34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정답률 20%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자, 봅시다. Everyone who drives works twice 하고 쭉 나왔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수식어. 운전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또는 교통카드 긁고 즉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아까 CASP랑 거의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여겨요? Transport expert. 교통 전문가로 여긴대요.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정문을 나선 그 순간부터. 즉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나는 여기 교통 상황 이런 거 다 알아. 뭔가 전문가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 거리를 보는지 그 보는 방식은 빈칸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녀가 거리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건 많이 읽어야 돼요. 좀 더 봅시다. 어려운 문제잖아요. 33, 34는 뭐 적게 읽고 푼다? 그런 거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다 읽어야 되고 두 번, 세 번 읽지 않으면 다행인 거고. 자, 근데 이런 거 나름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겠죠? That's why.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인과성이 있는 문장은 되게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다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좀 더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뭔가 잘 의도된, 그러니까 의도가 좀 좋은, 그리고 시민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arguing, 뭔가 논쟁을 하는 것을 발견한대요. one another. 서로 말이죠. 그렇죠? arguing past one another.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성격도 좋고 시민의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엄청 논쟁하면서 싸우는 거. 요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는 뭐 이제 공간에 대한 예시 막 쭉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수식어. local resident. 그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인데 전국에 있는 거주민들은요. gather. 모인대요. 뭐 하기 위해서? 아까 내용 이어가네요. 종종 뭔가 논쟁이 되고 말싸움이 되는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 교통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한은요. 그 도시의 거리를 바꿀 거라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여기에 도로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해요. 또는 저기에다가 신호등 같은 거 뭐 설치하려고 해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도시의 도로 상황이 바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뭐 한다고요? 서로 논쟁을 한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아, 뭔가 교통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좀 논쟁이 일고 있구나. 즉 의견이 어때요? 불일치하고 있구나. 다툼이 있구나. 요 정도 파악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 깊게 안 가셔도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 다음 모든 정치랑 마찬가지로 all transportation 모든 어떤 교통은요. 수송은요. 지역적이고 intensely personal 극히 매우 개인적이래요. 개인적이다? 지역적이다? 이 말 왜 나왔을까요? 이거 눈치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거는 개개인마다 의견이 어때요? 다르다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 Trans Project 어떤 환승 계획인데 이것은요. Speed travel for tens of thousand people 여기까지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한테 그 이동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트랜짓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 때문에. 뭐에 대한 반대냐면은 몇 개 주차 공간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되겠죠. 이것 때문에 중단이 될 수 있고 혹은 또 뭐 때문에 단순한 두려움이죠.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거란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도 있는 거네요. 이 프로젝트만 하면은 진짜 막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편해지는데 주차장이 사라진다고? 나 싫어. 나 주차장 있어야 돼.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기심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의견 불일치. 그리고 아까 나온 개인적인.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한테는 안 좋아. 혹은 나한테는 안 좋아.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연결되실까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나레이 법비 구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기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게 직감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레이 법비인데 이 버자리에는 보통 연결사를 생략을 해요. 또는 뭐 레더라든가 인스테드를 쓰는데 자 그럼 대비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challenge, 어려움이 아니래요. 어려움이나 어떤 도전 과제가 아니래요. 뭐에 대한? 자 밑줄 표시해 주세요. 데이터라든가 교통공학 그리고 계획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문제인가? 그거 나오겠죠? 이 거리에 대한 공공의 토론 이것은요. 뭐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물결 표시. 감정적인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대요. 뭐에 대한? 어떻게 이 변화가 다음의 것들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다음에는 각자 어떤 개인적이거나 지역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즉, 나라는 사람의 어떤 통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만약 나의 통근에 유리하면은 찬성, 불리하면 반대를 하겠죠.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 주차하는 능력 등등. 뭐 마지막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순수익. 지역적인 거잖아요. 자, 연결 다 되세요? 다 어때요? 퍼스널하고 로컬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 물결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다. 퍼스널, 로컬. 사실 다 물결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표현. 얘도 물결이고요. 얘도 물결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물결과 밑줄을 지금 제가 대비를 시켰는데 저 밑줄을 뭐라고 읽으셔야 될까요? 개인과 지역과 대비되는 거니까. 좀 더 뭔가 크고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게 팩트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팩트는 다들 알아요. 이 프로젝트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편해져요. 이 팩트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들이 편해지는 것보다 나 개인 혹은 우리 지역 이게 더 중요해 라는 지극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이 글은 전체 혹은 객관 또는 개인 혹은 주관 이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이라는 거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가. 주관이라는 거는 개인 차원에서 혹은 지역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떠한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 이렇게 대비가 나타나 있는데 아까 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사람들이 의견이 불일치하고 논쟁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빈칸으로 가서 그녀가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 바라보는 방식 어때요? 바라보는 방식? 이거잖아요. 나 개인한테 유리한지 우리 지역에 유리한지 이거를 가지고 바라보겠죠. 그래서 빈칸에 요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 내용. 오케이? 자, 그러면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심하게 의존하는데 뭐에 의존한대요? How others.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벌써 틀렸죠. 다른 사람들은 여기죠. 그렇죠?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업데이트가 된대요. 각각의 새로운 그 공공 환승 정책과 함께 업데이트가 된대요. 이건 뭐 개인도 없고 집단도 없고 객관 주관도 없고 그냥 범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 그녀가 다니는 거리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그녀가 바로 개인이잖아요. 내가 다니는 거리? 중요하죠. 내가 어떤 길로 다니냐에 따라서 이거에 찬성할까 말까가 결정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독립적으로 라고 하면 틀렸죠. 그녀가 다니는 거리? 중요합니다. 나의 일이니까요. 그 다음 4번 트랙은 원래 추적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자동사니까 그냥 따라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와 밀접하게 따라간대요? 어떻게 그녀가 돌아다니느냐에 따라서 이거랑 완전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즉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이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대요. 아까 3번은 부정했죠. 이거랑 독립적이라고. 근데 이걸 긍정하고 있으니까 딱 얘가 답이죠. 되셨습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9030번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네요. 어디까지나 예시예요. 9030번 버스가 파업을 한대요. 그럼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파업하면 안 되는데 파업 반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야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버스를 타느냐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느냐 중요하죠. 이게 나랑 개인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이거 개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5번 어떻게 그녀의 도시가 운영되고 돌아가는가랑 긴밀하게 묶여있다. 자, 도시가 돌아가는 거 이거는 전체의 문제죠. 되셨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도시 아닙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굳이 뭐 구별을 하자면은 공공이란 말이 있으니까 밑줄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쪽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틀렸고 3번은 이 물결을 부정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 아시겠죠? 물결을 긍정한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뜻 봤을 땐 얘도 되게 애매하고 두루뭉실하고 다 이게 뭐 본문하고 뭔 상관이야 싶었는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어때요? 완전 명확하죠. 다 정반대인 거 아시겠죠? 나머지 선택지는. 이렇게 보였었을 때, 이렇게 보고서 수능 시험장에서 답을 골랐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실전에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 정도의 정밀함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습을 하지도 않고, 즉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해석으로 들이민다? 당연히 맞힐 수가 없겠죠. 가능성은 그냥 찍는 가능성이랑 동일해질 겁니다. 자, 뭘 공부해야 되시는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36번 봅시다. 이제 순서 문제로 갈 건데요. 와, 순서가 정답률이 다시 뭐 엄청 낮아졌어요. 특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낮아봤자 한 4, 50%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보통 학생들이 순서 문제를 풀 때 둘 중 하나에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5개가 다 헷갈릴 수는 없겠죠. 둘 중 하나가 헷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 중 하나 이제 찍어가지고 정답률이 아마 4,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둘 다 30%가 나왔다는 건 그냥 헛다리 짚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답률이 30%가 나온 건요. 뭔가 크게 착각을 하나 한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B와 A인데 B 다음에 뭔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강박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강박을 어떻게 지우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협상이라는 거는 정의될 수 있는데 시도로 정의될 수 있대요. 뭐 하려는 시도냐면은 탐구하고 타협하는 거죠. 뭔가 충돌하는 입장을요. 뭐 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내고라고 하잖아요. 내고왕. 그래서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것은 서로 입장이 다를 때 그거를 조금 타협하고 조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거. 이게 타협이에요. 뭐 새로운 내용은 없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협상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주셔야 되냐면은 실제로 물론 A, B, C를 다 읽어야 되겠죠. 다 읽었다고 했을 때 C에서 딱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결과의 특성이 뭐가 되었든 간에 그리고 이 표현 나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결과 나왔어야죠. 아까 주어진 문장에 결과 나왔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 이 결과가 뭐가 되었든 간에 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일단 뭐 100% 확신까지는 물론 안 올 거예요. 그렇지만 C가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좋겠죠. 자, C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좋을 텐데 100%는 아직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화시켜 드릴게요. 자, 이 결과는요. 다른 당사자보다 어떤 한 당사자를 더 유리하게 챙길 수 있대요. 여기서 party는 당사자를 말해요. 자, 그렇긴 하지만 이 결과가 뭐가 되었든 간에 협상의 목적은 뭐다? 바로 identification, 확인하는 것이래요. 뭐를? 공통의 어떤 이익 혹은 관심사와 갈등의 그 영역을 확인하는 게 바로 협상이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과 내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건 뭔가 또는 서로 뭔가 달리하는 건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협상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딱 읽었을 때 어때요? 협상의 목적 내용은 여기서 최초로 나온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협상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밝혀준 거고 이어서 볼게요. 이러한 점에서 자, 의도인데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아까 나왔던 영역이죠. 그 공통의 관심의 영역은요. 명확해질 수 있고 뭔가 좀 다듬어질 수 있고 협상된 형태나 또는 뭔가 본질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있대요. 자, 이렇게 협상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좀 조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좀 더 분명해지고 조율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랑 B를 이제 좀 볼 건데 B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 빨리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이 other than 있죠. 이거 형광펜 해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표현입니다. other than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가 아닌이란 뜻이에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럼 해석해보면은 이러한 때때로는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즉 앞에 나온 상황에서도 그렇고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 협상이라는 건요. 기능을 한대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뭐가 아닌 기능을 하냐면은 이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타협하는 거 외에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뭔가 지연시키는 거, 홍보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 글은 협상의 기능이 적어도 두 종류는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중 하나가 뭘 썼냐면은 중요한 거 먼저 할게요. 밑줄 표시해 주세요. 바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타협하는 거죠. 화해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밑줄 내용을 이렇게 할게요. 화해 타협이라고. 그리고 물결은 그 외에 다른 기능이 되겠죠.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화해 타협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그 외의 내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괜찮으십니까? 근데 아까 저희 C에서도 확인했고 처음에 주어진 글에서도 확인했지만 여기 다 뭐하고 있어요?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 밑줄 표시해주세요. 처음 시작부터 뭐예요? 밑줄 내용으로 이미 이건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부터 밑줄이에요. C도 밑줄 내용이죠. 그쵸? 그 다음에 A 볼까요? 이 차이의 영역은, 즉 다른 영역. 이것은 남아있을 수 있고 종종 남아있대요. 그리고 어쩌면은 미래 협상의 소재가 될 수 있대요. 혹은 정말로 그냥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대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직 타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 타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 충돌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타협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나오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당사자들이 상당히 적대적이고 양극화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 과정이 뭐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설명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대요. 종종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그 갈등의 영역에 대한 이제 설명 해명이 되겠죠. 갈등의 영역에 대한 설명 해명. 또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죠? 의심의 여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A랑 B랑 C는요 전부 다 이 밑줄 내용이 들어있어요.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해관계를 타협하고 화해하고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B에서만 어때요? 얘에서 얘로 전환이 돼서 유일하게 물결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B는 무조건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같은 내용끼리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희 이제 이것만 결정하면 되겠죠. A랑 C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 확인했듯이 여기서 협상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라고 처음 밝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협상 타협이 안 되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목적을 얘기하기도 전에 이런 경우는 협상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요리할 메뉴가 뭔지 밝히기도 전에 이 요리는 요리할 수 없습니다. 재료가 부족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C가 먼저 나오고 A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B에서 마무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저 요 밑줄 물결로 푸는 거 매년 해오고 있어요. 뭐 이제 와서 꺼내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purpose라는 내용이 처음 등장했다. 이런 걸 제가 스타터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 여기서 이 내용 처음 나왔구나라는 거. 이것도 제가 매년 늘 하던 거고요. other than 같은 표현을 이용해서 둘로 나누는 거. 이것도 늘 하던 거예요. 자,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흐릿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역접 연결사 가지고서 나누진 않았죠. 근데 그것도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항상 역접 연결사만 가지고서 문제를 내는 건 아니었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자체가 아예 안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출에 대한 안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 아니에요.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other than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이 표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기에 있는 그 어떤 표현보다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이를테면 뭐 barrier open 이런 거 하나 빠진다고 해서 이 문제의 어떤 구조가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구조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표현인 거죠. 아, 기능이 타협과 관련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구나라고 딱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독해의 일부가 돼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역시나 정답률 3%대죠. 3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저는 앞에 문제보단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역점 연결사 줬어요. 그쵸? 역점 연결사에 줬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나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저 역점 연결사를 기점으로 해서 뭐랑 뭐가 달라지는가를 조금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alternatory 얘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던 연결사인데 그때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쓰였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인 얘기인데 여기서는 얘가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번쯤 체크는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딱 이 질문을 봤을 때 벗이 중요할까 alternatory가 중요할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체크를 해요. 다 체크를 하고 읽어보니까 얘는 요거 가지고 푸는 게 더 제일 좋겠네 하고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norm, 규범이죠. 규범은 집단에서 나타나는데 뭐의 결과로서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순응한 결과로서 나타난대요. 자, 납득되시겠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지 하면 그게 규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규범의 시작은 언제 발생하느냐? 한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특정한 상황에서. 왜? 그녀는 생각하거든요. 그녀가 그래야 된다고. 이 상황은 당연히 그래야지. 뭐 결혼식장 갈 때는 흰색 옷 입으면 안 되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길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길 때. 그때 그게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A는 일단 제일 먼저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대문은 여기서 문맥상 사람인데 여러 명의 사람이 앞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직접 문장에서. 그래서 A는 일단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화두는 B잖아요. 이 벗을 좀 체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다른 사람들은요. 일단 여기서 좀 깨긴 하네요. 갑자기 왜 몇몇 다른이 나오지? 이 말이 나오려면 일단 몇몇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B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You not need to have the behavior prescribed to them. 그래서 have는 오형식이에요. 뭐뭐 하게 하다예요. 그 행동이 그들에게 규정되게 할 필요는 없을 거래요. 그 행동이 받을 만한 내용은 앞에 나오긴 했어요.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를테면 C에도 this behavior 나오거든요. 이 행동이 받을 만한 내용 사실 여기도 나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들은요. 행동의 규칙성을 관찰하거나 혹은 decide on their own 스스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They ought to conform. 순응하고 따라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은 do so. 그렇게 할지도 모른대요. 어떤 이유로? 합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대요. 즉,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니까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상황인 거예요. 즉, 뭐 하지 않아요? 그들한테 prescribe. 규정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규정하고 강제하고 의무를 지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뭔가 강제하는 거랑 스스로 하는 거의 대비인가? 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자, 그걸 이제 구체화 시켜볼게요. C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나왔네요. 요거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이 행동에 순응을 할지도 모른대요. For a number of reasons. 여러 수많은 이유로. 너무 좋지 않아요? 왜 느낌 오셔야 돼요. 수많은 이유로라고 했죠. 여기서 이유가 처음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에 순응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읽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도 포함이 되는 거죠. 얘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B는 절대로 C보다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거는 답을 내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답을 내는 건 아니에요. 답을 내는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가지고 나누는 거. 아까 제가 36번 푼 것처럼 나눠서 명확하게 문제 푸는 거. 그게 결정타고 다만 그 결정타로 가는 길에 이런 것들의 사소한 도움을 받으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읽을 필요도 없고 당황하지도 않을 거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사람들인데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행동해야 되는데 그녀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래요.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이게 맞는 행동인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A 볼까요? 그래서 그녀는요. 나왔다. 그 행동을 prescribe, 규정을 한대요. 규정을. 그들에게. 뭐 함으로써? 그 규범에 대한 진술을 말을 함으로써. 규범적인 방식으로. 즉 나름 강제를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의무적이야. 규정이야. 자, 연결 딱 되죠. 그녀는요. 남들도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한테 이렇게 행동하라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댐이 가리킬 만한 거 나왔죠. 이 others가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alternately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가 뭐냐? 요 뒤에도 이 수능이 바람직하다고 표현한다고 했거든요. 제스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강제력은 없을지언정 표시는 하고 있는 거죠. 즉 남한테 뭔가 어쨌든 가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threaten to sanction, 제재를 가하려고 위협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규범을 강제하고 있는 거죠. 자, 나눌 거 생겼습니다.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것은 도덕 규범에 대한 내용인데 도덕 규범을 누군가가 강제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거를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따르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C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prescribe, 규정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A는 확실하게 밑줄이에요. prescribe라고 나왔고 sanction이라고 나왔고요. 그렇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다고 했죠. B에서 물결 내용 나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C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reason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others가 나온 다음에 또 다른 some others하고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C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 여기서 헷갈리셨을 거지 C를 헷갈리진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C는 밑줄이에요. C 다음에 A가 잘 연결되고 있죠. 댐이 가리키는 것도 딱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C, A, B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C, A에서 밑줄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but 한 다음에 물결 내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풀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대비되는 걸 찾는 게 중요하고 이 대비되는 거는 여러분이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서 근거를 준다라는 거. 36번에서는 그게 other than이었다라면은 37번은 그게 but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역접연 결사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문장 삽입으로 가겠습니다. 저 문장 삽입까지 이제 두 문제 해설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38번 이제 삽입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요령이에요. 이 문제를 보고 전 되게 반가웠던 게 저 yes를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이게 계속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안 나오다가 존버를 하다가 존중하면서 버틴다는 뜻이에요. 존중하면서 버티다가 드디어 나왔는데 자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재반박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저 yes란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글이 전개될지가 이거는 거의 바로 보여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재반박 구조의 글은요, 보통 이제 글쓴이의 주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주장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비판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이 이어져요. 자, 뭐냐. 여러분, 글을 가지고서 사람을 설득한다는 거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뭔가 반응이 조금 안 좋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쉽게 다시 설명하면 되죠. 근데 글 같은 경우는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없어요. 한 번에 다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쓴이는 글을 쓸 때 자기 주장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은 이런 반박이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예상되는 반박을 같이 써줍니다. 예상되는 반박을 같이 써주고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주장을 해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주장을 하면은 꼭 어떤 반박이 있을 거냐면은 야 그러면은 뭐 한국사 연표도 이해할 거냐? 영어 단어도 뭐 이해할 거야?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물론 암기도 하기는 해야죠. 일부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언급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장. 이해가 더 중요해요. 암기보다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다시 재반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좀 더 설득력 있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글쓴이의 주장을 물결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얘도 글쓴이 주장이죠. 얘 어때요? 글쓴이 주장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글쓴이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둘도 대비가 되겠죠. 이렇게 글의 방향성이 두 번이나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혼란이 올 거거든요.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전환이 될 때 대표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때 쓰는 표현인데, 자,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granted. 오케이, 이거 인정. 하는 표현이고, of course. 물론 그거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yes까지. 맞아요. 그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 보통 나온 다음에 일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 주장으로 갈 때는 역접은 글자를 쓰죠. but이나 however 같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되게 반가웠던 게 주어진 문장에 yes가 있네? 근데 여기 but이 있네? 물론 제가 이거를 읽지 않고서 풀었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읽었는데 너무 편하게 풀었어요. 설계도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당연히 답은 맞췄을 거고, 이걸 알았으면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했겠죠.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ence is sometimes described. 여기부터 볼게요. 과학은 때때로 묘사가 되는데 winner take all contest.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어떤 경쟁. 즉 승자 독식 체제라고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등 3등 하면은 보상이 없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근데 글쓴이 이거 싫어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것은 극단적인 관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나왔습니다. 글쓴이가 지금 깔려고 하는 주장은 뭐냐? 과학이란 거는 1등이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그러한 경쟁이다라는 거. 이걸 반대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과학적인 컨테스트를, 경쟁을 그러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사람조차도, 즉 같은 편에 있는 사람조차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한대요. 그것은 부정확한 묘사라고. 그렇죠.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편도 가끔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라는 거죠. 자, 기본대는 뭐뭐를 고려했을 때란 뜻이에요. 뭐를 고려했을 때냐면은 반복과 입증이 사회적 가치를 갖고 과학에서 흔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렇죠. 과학이라는 거는 계속 여러 사람이 반복하면서 그걸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등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이 밑줄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는 거 아시겠죠? 글쓴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부정확한 설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했지만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게 극단적인 관점이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이거를 이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글쓴이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물결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also 나왔으니까 역시나 비판 이어가는 거죠. 그것은 또한 부정확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다음을 시사하는 정도까지요. 오로지 소수의 경쟁자만이 존재한다는 그런 정도까지 부정확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 글쓴이가 비판하는 요 사람들은요, 소수의 경쟁자만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일단 물결 내용입니다. 그쵸? 벗이 나왔어요. 많은 다른 경쟁자들은요, 다수의 어떤 부분을 역할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참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참가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다수라는 거예요? 다수라는 거죠. 다수라는 게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글쓴이는요, 과학은 소수의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활동이다라는 게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그럼 반대로 글쓴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과학은 소수의 생각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쓴이의 생각은 다수다라는 거고요. 괜찮으십니까? 그럼 지금 벗기에 다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요거 나왔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과학은 다수의 참가자가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3번 앞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소수의 경쟁자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이것은 부정확하다. 즉, 이 생각은 틀렸다는 거는 소수라고 생각하는 거 틀렸어? 즉, 다수야라고 물결 내용 나온 거예요. 이상하죠? 역접연결사가 나왔는데 앞에도 물결이고 뒤에도 물결이다? 이건 이상하죠. 여기서 이상하다는 느낌 드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문장 볼게요. 아, 맞아요. 물론 이건 맞습니다. 일부 인정하는 겁니다. 몇몇 참가자는요, 간주된대요. 월클로. 그래서 뭐 힉스입자라든가 초전도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무나 개발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월클이란 말에서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월클이 흔해요? 손흥민 같은 월클이 흔합니까? 소수잖아요. 즉 몇몇 경쟁자 참여자는 월클로 간주된다라는 거는 이 몇몇 경쟁자는 소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 모두가 다 이 정도 수준인 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얘는 소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하지만 소수의 어떤 영역인 분야도 물론 존재는 하지만이 여기 들어가고 그렇지만 다른 참여자 경쟁자들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요 흐름이 돼야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글은 과학은 어차피 1등의 싸움이고 소수의 싸움이야 라는 그 생각을 비판을 하고 물론 소수의 싸움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39번 이제 볼게요. 39번은 정답률은 높은 편이었는데 재미있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 중 하나인데 유추가 활용되었죠. 유추라는 거는 비유를 통해서 요지를 제시하고 싶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비유로서 뭐가 나왔었냐면 처음에 책의 오타가 나오죠. 근데 이 글의 주제가 책의 오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책 얘기를 통해서 책의 오타 얘기를 통해서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유추를 하는 과정에서 쓰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same이란 표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뭐 similar 또는 like 이런 것들을 활용한 표현들을 되게 잘 씁니다. 그래서 뭐 similarly, likewise 이런 것도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책의 오자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글로스 메시지라든가 책에 있는 오타들은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데요. 그 내용물에.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교재에 오타가 많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거 부정적이잖아요. 자, 그리고 때때로는 되게 치명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뭐 이를테면 콤마 하나 빠지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광펜 해주세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제 유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대부분의 돌연변이는요 부정적인 결과를 갖는데요. 아, 나왔습니다. 책 오타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돌연변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추를 한다는 건 이 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이 둘의 공통점에 주목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아까 오타가 어떻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했죠. 여기서도 돌연변이는 해로운 영향을 갖는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글은 오타가 안 좋은 것처럼 돌연변이도 안 좋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오케이? 자, 그 다음 근대 하웨버 나왔어요. 그러나 때때로 이 돌연변이는요 may occur, 발생할 수 있대요. 근데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하냐면은 요 that부터는 앞에 있는 뮤테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생명체의 적응도를 증가시키는, 즉 오히려 이 생명체한테 이로운 쪽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however에 나왔어요? 돌연변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however가 나온 겁니다. 이 앞에까지는 돌연변이 마이너스였지만 이제 however 다음엔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형광펜이요 또. 마치 뭐인 것처럼 실패인데 첫 번째 그 출간본의 텍스트를 복제하는데 우연히 실패한 거예요. 사고로 실패한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즉 책에 오타가 났어요. 첫 번째 판에. 그럼 그거 수정해서 다시 내겠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책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돌연변인? 누구세요? 돌연변인? 자, 돌연변이도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4번 뒤에 보겠습니다. 호의적인, 즉 유리한이죠. 유리한 이제 돌연변이는요. going to be heavily represented. 자, 아주 크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무겁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는 다음 세대에서도 이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생명체인데 그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그 생명체가 더 많은 자손을 가질 거고 그 돌연변이가 후세한테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돌연변이는 어쩌다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의 돌연변이가 발생했어요. 근데 얘가 다른 애랑 뭔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막 새끼들을 낳으면은 얘들도 다 이 돌연변이가 갖고 있는 형질들을 갖고 있겠죠. 그 성질들을 특성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번진다라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 by contrast 나왔네요. 이거 형광펜 해주시고요. There's no mechanism. 어떤 기제가 없습니다. 방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방식이냐면은 책인데 어쩌다가 그 첫 번째 에디션의 오류를 수정한 책이 tend to sell better.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어떤 원리라든가 기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처음에 뭔가 되게 좋은 돌연변이가 나왔을 때 얘가 확산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책은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책은 이거 오타 수정했다고 해서 더 책이 뭐 잘 팔린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때요? 분명 이 글은 이 책과 돌연변이 사이에 공통점에 주목해서 유추를 하는 글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차이점이 나왔죠. 이 글은 이 책과 돌연변이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에 해당되는 거 물결 표시하고 차이점에 해당되는 거 밑줄 표시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서 주어진 문장까지 볼게요. 자, 하월버 나왔죠. 그러나 그 주장의 다음 단계에서는요. 유추가 붕괴된대요. 유추, analogy, 유사성 이거 말하는 거죠. 이게 breaks down 한다는 거는 더 이상 공통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넘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즉, 이 주어진 문장은요. 이 하월버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까지는 공통점 얘기하다가 나 지금부터 차이점 얘기할 거야. 요 글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통점 어디에서 나왔었냐면은 분명 저희가 읽었던 3번 뒤에 문장 있죠. 여기까지는 공통점에 대한 내용이었죠. 책이 이러는 것처럼 돌연변이도 이래. 공통점에 대한 거였죠. 근데 4번, 5번 문장에서 처음으로 이 둘을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차이점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이 둘의 유사성, 4번 뒤부터는 이 둘의 차이점. 이렇게 된 거예요. 확실하죠? 자, 이렇게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되게. 유추를 활용하면서도 이 유추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이제 약간 이제 비껴서 가는 그런 이제 약간 독특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출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형 형태가 되겠죠. 응용 형태. 기존의 개념들을 활용했으나 그걸 좀 새로운 구성으로 이제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9번까지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제 올해로 대치동에서 수업한 지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치동 특성상 되게 수업마다 자료도 많이 주고 뭐 숙제도 되게 많이 내주고 뭔가 이것저것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소화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제대로 소화하는 학생은 제가 봤을 땐 20% 이하. 그리고 이 20%도요. 과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문제 답을 내는 거, 그냥 단어 외우는 거,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지 이 안에 담겨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 있죠. 공부의 포인트. 이것까지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학생은 제가 봤을 때 5%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 이게 악순환이라고 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만약 제가 과제를 줄이고 그리고 뭐 던져주는 자료도 줄이고 그 대신 좀 더 고민을 해봐 하면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는 도태가 되겠죠. 저 강사는 공부를 안 시키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 다들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유의미한 공부를 하는 학생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뭔가 다들 되게 바빠요. 다들 막 피곤에 찌들어 있고, 막 몇 시간 자는지 모르면 거의 잠도 많이 못 자고, 학원도 막 일주일에 엄청 여러 개 다니고, 되게 바빠요. 저가 바쁜 것처럼 학생들도 되게 바빠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산다고 할 수 있겠죠. 바쁘니까. 근데 그게 결과로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열심히 이걸로는 안 돼요. 어쨌든 입시는요. 저는 이거를 좋아할 때도 있고 대체로는 좀 싫어하지만 입시는 철저하게 결과 가지고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노력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지만 입시는 사실 결과가 전부예요.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학원을 뭐 하루 종일 막 다니고 있고 막 과제를 많이 문제를 많이 풀었고 막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여기에서 만족을 찾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위안을 얻으시면 안 되고 어쨌든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잘 되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조금 더 비판적이고 조금 더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요 길이 맞나?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지금 같은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수능 보셔서 문제 푸실 거잖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거 공부하면 이거 풀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뭐 고1 정도 또는 뭐 중학교 그 단계면은 그냥 기본기 공부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3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한 고3쯤 되잖아요. 예비 고2, 예비 고3 이렇게 되면은 나름 이제 공부할 만큼 해봤으니까 자기 간의 학습관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도 사실 안 들어요. 그냥 자기 늘 하던 거 하죠. 자기 늘 하던 거 하고 늘 하던 대로 망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그냥 열심히인지 제대로 된 열심히인지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요 공부만 마스터하면은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거 한 번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 없다면 바꾸셔야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수능 역시나 또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형태로 나오든 답을 낼 수 있도록 수업을 할 거고요.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은 물론 수능에 최적화를 시켜놓긴 했지만 사실 수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원서를 읽어도 하다못해 소설을 읽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해법이에요. 그러니까 독해의 근간이 되겠죠. 글을 어떻게 잘 읽고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거기에서 정말 수능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저는 수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사실 예측은 저는 안 돼요. 솔직히 안 되는데 두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불안해하시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불안해해요. 여기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그리고 그걸 혼자 찾기가 힘드니까 저기가 있는 거고 강사가 도움을 주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번 수능 혹시 만약 보신 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결과가 많이 안 좋았더라면은 그냥 내년에 또 한 번 더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거 놓쳤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다음에 그걸 보완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처음 수능을 곧 볼 예정이신 분이라면은 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거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단정 짓지 마시고 이렇게 나올 거야. 안 돼요. 기출은 기출대로 다 공부하시고 새로운 응용 패턴에 대한 대비까지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음 수능 때는 좀 더 웃는 학생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재현 강사였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요즘.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베스트 강의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열심히 일단 찍었으니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